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주권이 회복되고 한미 동맹이 한층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반면에 중국과의 갈등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우장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미사일과 관련해서 미사일이 날아가는 이제 거리라든가 탄두의 무게, 그다음에 이제 연료의 방식,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단계적으로 그동안 쭉 변화가 되어 왔는데 갑자기 다 해제 이러니까 정말 좀 성과에 놀라기도 했습니다. 이 배경이 뭘까요? 일단 동맹 관계가 그만큼 성숙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미사일 지침이라는 게 존재했던 이유가 한국이 미사일을 개발해서 어떤 북한 등과 적대적인 행위를 해서 그것이 전쟁으로 확전될 경우 미국은 싫어도 개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한 것을 좀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국의 능력을 제한하고자 하는 이러한 미사일 지침 같은 것들이 이제 1979년에 만들어졌던 것이죠. 근데 이제 한국이 동맹국으로서 단순히 미국의 보호를 받는 국가가 아니라 성숙한 동반자로서의 관계를 구축하는 데 입지를 다졌기 때문에 이제 미국으로서도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을 통해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제한의 의미가 많이 사라지기도 했고, 그리고 이제 동맹 관계의 성숙함을 대외에 좀 더 알린다는 차원에서 미국도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일단 한미 동맹 관계가 한층 더 강화된 것은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외교에서도 추도 중국과의 균형을 맞춰볼까 하는 쪽이 아니라 미국 쪽으로 좀 확실하게 기운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러다가 쿼드 플러스로 또 들어가는 것 아닌가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쿼드나 쿼드 플러스가 어떤 공식적인 기구나 공식적인 연합체라기보다는 미국이 주도하는 4개국의 비공식적인 연합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어떤 의도는 중국의 부상, 그리고 중국이 어떤 지역 내의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는 건 있지만 실제 이루어지는 행동은 어떤 재난에 대한 공동 대비라든지 아니면 능력 개발, 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백신에 대한 파트너십과 같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쿼드가 어떤 기구다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뭐 쿼드에 들어간다 아니면 쿼드 플러스에 참여한다라는 것을 논하기도 그렇지만 또 안 한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목적이 지역 질서를 해치지 않는 한 우리나라가 중견 국가로서 참여하는 데에는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트럼프 정부 때는 그냥 칼을 뽑아들고 바로 중국을 내려치는 방식으로 가다가 바이든 정부에서는 우리 손으로 그럴 게 있겠나, 동맹국들을 다 움직여가지고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전략으로 이제 바뀐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바이든 행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신냉전주의에 우리가 결국 또 올라타갖고 할 수 없이 끌려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도 나옵니다. 지금 뭐 미국과 중국 간의 뭐 경쟁, 전략적 경쟁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겠죠. 물론 미국은 뭐 경쟁, 그다음에 어떤 대결, 그다음에 뭐 협조의 영역이 있다라고 하고 있지만 그 협조의 영역마저도 미국이 힘의 우위에서 협조를 추구한다라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은 미국과 동맹국들에게 이익을 주는 세계 질서를 중국이 중국 중심으로 바꾸려고 한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중심에 중국의 경제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 공동선언을 보면 단순히 안보에 대한 측면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 협력 부분도 굉장히 강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이러한 경향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받아들이고 그에 어떤 식으로 대처하는 것이 가장 우리의 피해를 줄인다거나 우리의 이익을 확대하는 방향일지 고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공동 성명을 마련하면서 타이완, 대만 문제가 언급된 건 아마 처음인 듯 여겨집니다. 사실 중국으로서는 제일 민감하게 생각하는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바로 양안 문제는 중국 내부의 내정 문제인데 거기에 왜 들어가느냐라고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것 같은데 한번 얘기를 잠깐 듣고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는 매우 원론적이고 원칙적인 내용만 공동 성명에 포함시킨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영내 평화 안정은 영내 구성원 모두의 공통적인 희망 사항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중국은 지리적으로도 인접해 있고 무역, 그다음 해외 투자 면에서 매우 중요한 경제 협력 대상국입니다. 그래서 한국은 중국과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립니다. 혹시 사드 때처럼 무슨 경제 보복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뭐 확실하게 말씀하시네요. 네. 네. 평화와 안정은 중요합니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하지 않았느냐. 또 중국, 타이완 이렇게 딱 못을 박은 것도 아니지 않냐 하지만 또 중국 입장에서는 뭐 그런다고 뭐 우리가 넘어갈 줄 아느냐. 불장난 함부로 하지 말아라. 이런 쪽으로 나오는데 이 중국하고 소통이 잘하고 있다고 성화되는 얘기합니다만 확실할까요? 글쎄요, 뭐 정부 간의 어떤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예. 오고 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미국과 일본의 공동 선언문을 보면 예. 중국이라는 국가 이름이 직접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또 중국의 이제 홍콩과 신장 위구르 등의 인권 문제도 직접적으로 거론한 반면에 예. 우리는 정부의 설명대로 보다 원칙적인 어떤 뭐 질서의 유지라든지 아니면 자유롭고 개방된 뭐 인도 태평양 이런 식의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받아들이는 쪽에서는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단순히 원칙적인 입장을 말했다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죠. 특히 대만 문제와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중국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왜 국가 내부의 문제에 제3국들이 이야기를 하면서 개입을 하느냐, 이것은 내정 간섭이다라고 이제 강하게 반발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중국은 가장 민감한 부분이 한미 공동선언에 나왔기 때문에 이게 한번 탄력을 받을 경우 이제 어떻게 발전이 될지 모른다는 우려를 분명히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강하게 나올지 아니면 과거 사드 사태 때 중국이 지나치게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한국 내 여론이 매우 악화되었으니까 그렇죠. 이번에는 좀 이거를 유연하게 접근해야 될지 뭐 이런 여러 의견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뭐 보는 사람들의 많은 의견은 중국이 아무래도 한국을 그동안 대한 방식으로 봐서는 점차 외교적으로 한국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미일 정상회담에 성명하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명이 내용이 좀 중국에 대해서 달라진 거는 일단 일본하고 우리하고는 중국을 대하는 입장에서 좀 차이가 있다는 걸 미국이 약간 양해를 한 모양이군요. 이번에 기자회견에서도 뭐 보시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미국 기자가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하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뭐 굴럭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은 이미 대화를 나누는 와중에 아니면 그 전에라도 미국 정부가 한국이 이 중국 문제에 있어서 매우 신중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원하는 방향은 아마도 미일 공동선언에 나온 대로 중국이라는 이름을 좀 적시하고 중국이 행하고 있는 인권 위반 사례들도 이야기하고 싶지만 한국의 상황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한국이 받아들일 수 있는 최대치를 이번에 공동선언문에 담으려는 그러한 합의를 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갑자기 이런저런 압박을 막 가한다면 여론만 나빠질 수 있고 또 오히려 우리가 미국 쪽으로 더 다가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으니까 아마 조심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개별 사안들에 대해서 좀 빡빡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것 때문에 시진핑 주석의 방안이 아예 뭐 무산된다든가 아니면 더 빨리 와서 어떻게든 뭔가를 좀 이렇게 수습을 하려고 한다든가 둘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아직 중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방한 여부에 대해서 확인을 해주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이 한미 정상회담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될지는 아마 중국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확인은 안 해줄 텐데요. 지금까지 중국이 한국 정부의 이런 문제들에서 대했던 방식을 유추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아마도 시진핑 주석의 방한 문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한국 정부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 대북 정책 이제 검토를 마치고 성김 대북 특별 대표를 이제 임명을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미국과 또 북한 문제 등등을 다루면서 성김 대표가 그대로 임명돼서 이어가는 것이 연속 성상에서 우리한테 유리합니까? 성김 대사는 뭐 별다른 준비가 필요 없이 언제라도 이제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로 투입될 수 있는 전문성을 예.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 정부 때 2018년 싱가포르 회담을 앞두고도 필리핀 대사로 근무하고 있다가 바로 북한과의 협상에 투입되기도 했습니다. 예. 이번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성김 대사를 다시 육자 회담 이후 처음으로 대북 특사, 그러니까 협상을 목적으로 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자리인 것이죠. 예. 이 자리에 현재 인도네시아 대사로 근무하고 있는 성김 대사를 임명한 것은 그만큼 미국은 대화에 준비가 되어 있으니 북한이 빨리 나오면 좋겠다라는 메시지를 예. 전달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세종연구소 우정엽 위원님 고맙습니다.